그러면 미술의 개념이 미술 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치해 왔는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의 개념, 즉 파인아트라는 개념의 근간이 되는 미학적인 원리는 바로 황금 비율이에요. 앞에 이미지에서 보듯이 A 대 B가 즉 1대 1.618의 비율을 이제 황금 비율로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이 원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아카데믹 아트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보이는 게 이제 A 대 B가 이제 1대 1.6에 해당되는 그 비율이죠. 이제 이 비율이 이제 르네상스 시기 때 이제 이 미술가들에 의해서 발견된 하나의 미의 객관적인 원리에 해당되는데, 이 원리가 아카데믹 아트에 광범위하게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 이제 비율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컴퓨터 스크린이라든지 혹은 뭐 영화관의 스크린이라든지 TV의 스크린이라든지 이 비율이 되게 이 황금 비율에 적용을 받아서 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황금 곡선에도 해당돼요. 지금 이 곡선이 이제 골든 스파이럴, 그래서 황금 곡선인데 이 곡선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이 되죠. 전부 수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아트라는 미술의 개념이 단순히 그 공예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바구니를 짠다든지 뭐 마구장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그 수공예 활동과는 그 미술이 차별된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미술은 어떤 수학적인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단순히 그 쟁의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지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으로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이런 원리들이 이제 황금 곡선이라든지 황금 비율이 적용된 사례로서 이제 앞에 보이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런 이미지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황금 비율이 고도로 응용되어서 적용된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틴 채플 성당에서 이제 이 벽화를 그릴 때도 이런 그 고대 수학적인 원리를 응용해서 구도를 잡아서 이제 벽화를 제거하게 되었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에 이어서 라파엘로도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그 황금 비율, 황금 곡선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된 그런 작품입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딱 이렇게 비율의 조화 균형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그 평면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얼마만큼 그 입체감을 잘 드러내 주는가, 이제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 배경이랑 앞부분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이 장면 사이에는 굉장한 깊이감이 있는 거죠. 이런 깊이감의 구현은 오로지 이제 이 원근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카데믹 아트가 이 중세의 그
중세 미술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랑 어떻게 차별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이미지는 중세 말기의 전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중세 시대 때 저런 이미지는 교화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당시에 그 일반 그 서민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런 그 글을 읽을 수 없는 이 평신도들한테 그 신의 음성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미지화 시킨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일컬고 있는 중세 미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술 작품으로 이런 이미지가 제작된 게 아니라 성당에서 혹은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신도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제작해서 교화의 목적으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의 어떤 성경의 내용을 쭉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제작을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쭉 이제 이미지 하단에서 이제 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쭉 올라와서 언덕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이제 윗부분은 이미지 이제 우측 상단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단에서 문으로 쭉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영접하는 예루살렘의 어떤 그 주민들, 이런 장면들을 시각화한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는 그 두 번째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관점에서 접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이 왼쪽 그림이 하나의 어떤 시선이 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시선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지오토의 이미지는 시각이 이제 통일적인 관점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그림이 이제 탁 이렇게 포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달라졌던 그림이죠. 왼편에 있는 그림은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 화가였는데 두치오라는 화가가 1308년에서 10년 사이, 그냥 14세기 초반이죠. 이 제작된 중세 말기에 이런 그림인데, 지오토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지오토의 그림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눈으로는 그런 걸 잘 간파하실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미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저런 이미지, 이 내러티브를 쫓아가서 이제 사파 형태로 그린 이런 그림에 익숙한 눈으로 오른편에 있는 지오토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파괴적이더라고요. 왜? 이것은 그림이 한 시선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자면은 왼편에 있는 두치오 그림은 다시점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면, 올라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민들이 이런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선을 쭉 이동해 가면서 이런 장면들을 구현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세 그림은 대체적으로 이제 다시쯤의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을 연결한 그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가 제작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반면에 지오토의 그림은 이제 단일 시점에서 그려진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단일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관찰자의 시점을 정해놓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장면을 보이는 대로 그렸던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지오토 방식의 그림에 익숙할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의 관점을 딱 정해놓고 그 속에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를 딱 스케치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카메라 렌즈에 포착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그렸다는 거예요. 단일한 시점에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포착해내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이런 그림이 이제 그 르네상스 그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중세 그림은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점이 다시점 형태로 이제 그려진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줄로 믿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중세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징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려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중세 미술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다시점 형태, 상징주의 형태, 이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그림 형태로 특징 지을 수 있고, 이제 르네상스 그림은 카메라 렌즈가 포착하는 방식대로 그려진 그림, 단일한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 의해서 그 시점에서 보이는 대로 그 이미지를 그려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미술을 우리는 시각성의 미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세 미술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라 그러면은 르네상스 이제 미술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각적으로 고정된 시점에서 포착되는 그 이미지를 카메라 렌즈가 담아내듯이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재현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아카데믹 아트에서는 이제 일루전의 기법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도 이제 중세 그림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마르티니라는 그 작가의 수태고지라는 그 장면의 그림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지오토의 또 다른 작품인데 요하임의 목동이라는 그 작품이에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중세 그림에서 르네상스 그림으로 넘어오게 됐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두 이미지 사이의 연대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오토 그림이 빨라요. 그죠? 약 한 30년 정도 빨리 그려진 그림인데, 미술 사적으로는 지오토 그림이 굉장히 앞선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말티니 그림하고 이제 그 지오토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예. 오른쪽에 있는 말티니 그림은 그림이 굉장히 평면적이죠. 입체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그 이제 그 장면을 이 내러티브한 그런 그림 반면에 그 왼쪽에 있는 지오토 그림은 그 바위 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요하임의 옷주름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명암법, 음영법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마치 이 고부조를 보는 듯한 그런 입체감이 잘그 살려져 있습니다. 아주 르네상스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세 그림은
굉장히 평면적이고 입체감이 거의 없죠. 그런 반면에 이 르네상스 그림은 그 원근법, 명암법, 업력법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어서 그 평면적이 아니라 상당히 입체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구현해내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이런 지오토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작가들은 순식간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보이는 이미지처럼 이런 이미지를 구현해내게 돼요. 지금 보이는 게 조금 이전에 보여줬던 마사치오의 성세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데 르네상스의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그림의 특징을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이제 지오토 그림은 아주 이제 초기에 어떤 그런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다 그러면은 마사치오 이런 작품은 아주 완벽하게 르네상스 미술에 요구하는 그런 특징들을 거의 다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아카데믹 아트는 두 가지 노선에 따라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선 중심의 아카데믹 아트, 다른 하나는 색채 중심의 아카데믹 아트 이 두 갈래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마사치오의 이 성세전 같은 작품은 아주 이제 선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작품이 되죠. 이런 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 베니스 학파와 플로렌스 학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베니스는 이제 이탈리아 북부 해안 도시인데 지금 보이는 대로 여기 있고 프로렌스는 조금 하단에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도시에서 베니스는 굉장히 색채 중심이고 프로렌스는 굉장히 선 중심의 그런 화풍을 발달시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계속 서양 미술에서는 서로 교차하면서 선을 강조하는 노선과 색채를 강조하는 노선이 계속 교차하면서 르네상스 미술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선적인 요소를 강조한 그런 아카데미 아트가 되죠. 반면에 이 작품은 티치아노의 비너스상인데 굉장히 부드럽죠. 색채를 강조한 그런 형태의 아카데믹 아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어떤 외부 세계를 대상을 모방하는 재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선적인 아주 딱딱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외부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이 있고 아주 색채 중심의 어떤 그런 은은한 우아한 그런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는 플로렌스 학파의 어떤 대표적인 미술가고 티치아노는 베니스 학파의 대표적인 화가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크게 대별되는 특징을 갖고 르네상스 미술 혹은 아카데미 아트는 발전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말기에 오면 라파엘의 작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선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옷주름을 보게 되면은 잘 드러나 있듯이 명암법이라든지 음영법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어 있죠. 반면에 지오르조네의 템페스트라는 이런 작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톤이 좀 부드러운 이 앞에 뒷면에 있는 구름의 방식이라든지 앞쪽에 있는 그림자 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드러운 색면을 사용한 색채 효과를 잘 살려낸 그런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파엘과 지오르조네도 라파엘은 이제 플로렌스 학파고 지오르조네는 베니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각자 화풍을 이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를 지나서 이제 그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지금 보이다시피 상당히 그 선을 강조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색채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그림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는 푸생파, 하나는 루벤스파 이렇게 불러요. 조금 전에 그 플로렌스 학파를 개성시킨 게 이제 푸생파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선을 강조하는 그런 그 화풍이고, 오른쪽에는 그 색채를 강조하는 그 베니스 화파를 개성한 루벤스 화파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물론 그 이런 그 두 가지 화풍이 서로 대립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선 계열에 있는 저런 화풍이 상당히 그 좀 지배적인 그런 양식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은 굉장히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회화적인 요소고, 색채는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요소인데, 이성과 감성의 대결에서는 항상 그 이성이 우위를 점하게 되거든요. 그런 미학적인 맥락에서 그이 양자 사이의 어떤 역학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 지금 보이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그 자크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 18세기 작품이에요. 이 신고전주의 작품의 전형적인 그런 작품인데 굉장히 선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은 그 프로렌스 학파 그리고 푸생 학파 이런 걸 계승한 신고전주의의 그런 화풍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드라큘라의 사르다나 팔루스라는 그런 그 작품인데, 학살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런 작품은 굉장히 그 색채가 강하고 이 정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그 작품인데, 이런 그 다음에 보는 작품이 이제 터너의 그 작품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선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형태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 왼편에 있는 다비드 작품은 신고전주의 학풍의 전형적인 작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드라큘라의 낭만주의 양식의 전형적인 작품이 되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18세기, 19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속 이제 선적인 요소, 색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수백 년 동안 외부 세계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 묘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미술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아카데믹 아트가 거의 지난 한 500년 동안 이 서구 미술계를 지배하게 되는 양식으로 볼 수 있는데, 마사치오의 성세지라는 작품이 15세기 초반에 이제 저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한 350년, 360년 이후에 그려진 자크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작품을 양식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거의 동일하죠. 아카데믹 아트의 핵심적인 그 미학적인 강령이 외부 세계는 모방에 있고, 그리고 일루전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품이 제작된다고 얘기했을 때, 선원검법, 공기원검법, 명암법, 모델링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미, 이성미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작품이죠. 미술 사적 맥락에서, 양식적 맥락에서 그게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르네상스 작품이나 신고전주의 작품.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 또 다른 이 지오르조네라 터너 작품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16세기 초반에 그린 지오르조네의 템페스트 작품이랑 그 19세기 중반에 그려진 그 윌리엄 터너의 저 풍경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이 외부 세계를 굉장히 은은한 색채 중심으로 재현해냈다는 차이 이외에는 양식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작품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아카데미 같은 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거의 한 500년 동안 이 서구 미술계를 지배하는 그런 대표적인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수업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던 아트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던 아트, 포스트 모던 아트, 컨템포러리 아트. 크게 이야기하면 모던 아트와 컨템포러리 아트가 어떻게 양식적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시대적으로 어떻게 전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주 수고하셨습니다.